여러분, 불과 3년 전 기억하시나요? 이곳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용광로 같은 곳이었어요. 주말만 되면 차 사려는 가족들로 입구부터 꽉 막혔고 딜러분들은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질렀죠. 사장님, 지금 계약금 안 넣으시면 이 차 나갑니다. 이런 고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거든요. 그 시절엔 여기 근처 식당 점심시간 풍경도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갓 20살 넘긴 앳된 청년들이 금목걸이 딱 차고 손목엔 번쩍이는 롤렉스 두른 채 서로 밥값 내겠다며 현금 뭉치를 꺼내들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분들이 타고 온 차였어요. 손님차가 아니에요. 본인들 출퇴근용 포르쉐 람보르기니 지바겐이었죠. 와, 그냥 차 파는 분들이 아니라 무슨 월가 펀드 매니저들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하지만 2025년 오늘 그 화려했던 파티장은 거대한 자동차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야외 주차장 한번 보세요. 주인 잃은 유기견들처럼 차들이 빽빽하게 갇혀있고 사무실 우편하면 뜯지도 않은 빨간색 독촉장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연간 360만 대, 금액으로 치면 무려 30조 원이 오가던 이 거대한 시장에서 자그마치 100만 대가 넘는 거래량이 증발해버렸습니다. 30조 원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이 60조 원입니다. 그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 1년의 중고차 시장을 통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도로가 한산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폐차장이 미어터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도대체 그 많던 차들은 다 어디로 가실까요? 그리고 강남 클럽을 누비던 그 젊은 딜러분들은 다 어디 계실까요? 오늘은 단순한 불황 이야기가 아니라 욕망으로 쌓아 올린 30조 원짜리 모래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그 참담한 붕괴의 현장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잠시 2021년으로 돌려볼게요. 당시 중고차 시장은 그냥 미쳤다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없어서 신차 받으려면 1년, 길게는 2년을 기다려야 했잖아요.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다 중고차 시장으로 몰려들었죠. 그러다 보니 경제학 교과서를 부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중고차가 방금 나온 신차보다 500만 원 더 비싸게 팔리는 기현상. 차는 타면 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감가상각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사두면 가격이 오르는 투자 자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비트코인이나 강남 아파트처럼 말이죠.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다. 오늘 사는 차가 제일 싸다. 이 말이 진리처럼 통하던 시절 딜러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5천만 원에 사온 차를 주차장에 딱 일주일만 세워두면 알아서 6천만 원이 됐으니까요. 진짜 숨만 쉬어도 돈이 벌리는 황금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차를 사들였죠. 그분들에게 빚은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을 더 빨리 벌어다주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황금 지렛대였거든요. 실제로 2021년 서울 양재동 중고차 매매단지의 한 딜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차 10대를 샀어요. 한 달에 한 대씩만 팔아도 매번 1,000만 원씩 남았습니다. 10달이면 1억 원입니다. 이자 다 갚고도 8천만 원이 제 손에 들어왔어요. 이게 진짜였습니다. 그러니 25살 청년이 1년 만에 억대 연봉자가 되고 30살에 강남의 오피스텔을 사는 게 가능했던 거죠. 당시 매매단지 풍경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딜러들이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면 퇴근했어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차를 고를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차 보러 왔어요. 좋아요. 지금 계약금 넣으세요. 안 넣으면 다음 손님한테 갑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딜러들은 차를 팔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으니까요. 심지어 차를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안 사면 매일은 더 비싸질 거라는 공포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땐 몰랐겠죠. 그 지렛대가 머지않아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교수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파티는 2023년 미국 연준이 금리를 확 올리면서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건 바로 카푸어들이었어요. 월급 250만 원 받으면서 풀 할부로 1억 원짜리 벤츠 E클래스 타던 20, 30대 세대들 많았잖아요. 그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비싼 차를 타냐고요. 바로 유예 할부라는 금융의 덫 때문이었습니다. 딜러들이 정말 달콤하게 속삭였거든요. 고객님, 차값의 30%만 먼저 내세요.
나머지 큰 돈은 3년 뒤, 5년 뒤로 미뤄드릴게요. 월 80만 원이면 벤츠 오너 되시는 겁니다. 이 말에 수많은 청춘이 홀라당 넘어갔죠. 다들 속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3년 뒤에 차 팔아서 갚으면 되지 뭐. 어차피 수입차는 가격 잘 안 떨어지니까. 실제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이 논리가 통했습니다. 벤츠 E클래스 2020년식을 3년 타고 팔면 구입가의 80%는 돌려받았으니까요. 3천만 원 정도 손실 보고 새 차로 바꾸는 건 당연한 비용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그 믿음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3%대였던 할부금리가 순식간에 7%를 넘기고 신용등급 조금만 낮아도 법정 최고금리인 19.9%까지 치솟았거든요. 월 8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던 리스료가 어느 날 갑자기 150만 원, 180만 원이라는 폭탄 고지서가 되어 날아온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차 유지비로만 200만 원이 나가는 상황.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어요? 서울 강남에 사는 32세 직장인 김배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김배리는 2022년에 벤츠 E클래스를 1억 원에 샀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 냈고요. 나머지 7천만 원은 5년 유예 할부로 돌렸어요. 월 80만 원씩 36개월만 내면 되는 조건이었죠. 3년 뒤 7천만 원 남은 거 차 팔아서 정리하면 되니까 부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금리가 오르면서 월 납입금이 160만 원으로 뛰었어요. 김대리, 월급이 300만 원인데 차에만 160만 원 나가니까 생활 자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월세 70만 원, 식비 50만 원, 통신비 10만 원만 해도 고정 지출이 230만 원입니다. 남은 돈이 70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서 교통비, 경조사비, 여가비 조금이라도 쓰면 바로 마이너스입니다. 결국 김배리는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메우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카드를 긁었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이죠. 카드값 못 갚으니까 또 현금 서비스 받고 대출 받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24년 말 김대리의 빚은 총 1억 2천만 원이 됐어요. 차빚 7천만 원, 카드빚 3천만 원, 대출 2천만 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결국 이분들 울며 겨자 먹기로 차를 시장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장에 차는 넘쳐나는데 살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경제학의 기본 원칙이죠. 공급 과잉은 곧 가격 폭락입니다. 1억 원 주고 산 차가 3년 뒤에 7천만 원은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딜러한테 가보니까 5천만 원도 힘들어요 라는 절망적인 대답만 돌아옵니다. 차를 팔아도 남은 빚 2천만 원을 내 생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걸 업계용어로 깡통차라고 부르는데요. 팔지도 못하고 유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겁니다. 김배리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3월 김배리 차는 캐피탈사에 압류당했습니다. 곧장 법원 경매로 넘어가서 4,500만 원에 낙찰됐어요. 원래 빚 7천만 원에서 낙찰가 4,500만 원을 빼면 2,500만 원이 빚으로 남습니다. 김배리는 지금 차도 없는데 매달 50만 원씩 이 빚을 갚고 있어요. 내 발이 되어주던 벤츠는 사라졌는데 통장에서는 꼬박꼬박 돈이 빠져나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수십만 명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 통계를 보면 자동차 할부 연체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2023년 1%대였던 연체율이 2024년 들어서면서 2%대 후반까지 치솟고 있거든요. 단순히 숫자 몇 개가 바뀐 게 아닙니다. 빚을 못 갚는 연체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소비자만 죽느냐고요? 아닙니다. 지금 매매단지에서는 사장님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화려했던 딜러분들, 지금은 신용 불량자가 돼서 찜질방을 전전하거나 해외로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유는 바로 재고금융이라는 시한폭탄 때문이에요. 영세한 상사나 딜러분들은 자기 돈 100%로 차를 사지 않거든요. 대부분 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려 차를 사옵니다. 이 차 팔아서 원금이랑 이자 갚을게요. 일단 돈 좀 빌려줘요 하고 외상으로 차를 가져오는 거죠. 예전엔 차가 좋으면 한 달이면 팔렸어요. 한 달치 이자만 내면 되시니 부담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차가 1년째 주차장에 박혀 있습니다. 5천만 원 빌려서 차를 가져왔는데 1년 동안 이자만 수백만 원 냈습니다. 차값은 계속 떨어지고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고 진짜 피가 마르는 상황이죠. 경기도 평택의 한 중고차 딜러 박 사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박 사장은 2023년에 캐피탈에서 3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SUV 6대를 샀어요. 당시만 해도 SUV는 없어서 못 팔 정도였으니까요. 팰리세이드, 소렌토, 모하비 같은 인기 차종들이었습니다. 한 대당 5천만 원씩 주고 샀는데 한 달에 2대만 팔아도 순이익이 1,500만 원은 나왔습니다. 박 사장은 1년이면 2억 원 벌 생각에 들떠 있었죠. 그런데 2024년 들어서면서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차가 안 팔려요. 한 달에 한 대도 못 팔 때가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매달 나갑니다. 월 200만 원씩 나가는데 수입은 제로예요. 박 사장은 결국 자기 집을 담보로 잡아서 이자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렇게 버텼어요.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5천만 원이었는데 그 돈으로 이자를 겨우겨우 막은 겁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들어서 캐피탈사가 원금 상환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기를 연장해 주려면 원금의 20%인 6천만 원을 당장 갚으라는 통보가 날아온 거예요. 박 사장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집 담보대출로 빌린 5천만 원도 이자 내느라 다 써버렸는데요. 결국 차 6대는 전부 캐피탈사의 압류당에 넘어갔고 박 사장은 빚만 1억 5천만 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한때 평택에서 제일 잘 나가던 박 사장은 지금 찜질방에서 쪽잠을 자며 일용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손님이 기적처럼 나타나서 차를 사겠다고 해도 딜러가 차를 팔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딜러가 5천만 원 빚내서 사온 차를 눈물을 머금고 4,500만 원에 팔기로 했다고 칩시다.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차를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게 급하니까요. 그런데 차를 고객에게 넘기려면 캐피탈사에 잡힌 저당을 풀어야 하거든요. 이때 캐피탈사가 아주 냉정하게 나옵니다. 4,500만 원 입금하신다고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애초에 빌려준 원금 5천만 원을 다 가져오세요. 나머지 500만 원을 당신 생돈으로 채워 넣지 않으면 서류 절대 안 줍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거죠. 이미 현금이 말라버린 딜러들은 눈앞에 손님을 두고도 차를 못 팝니다. 부족한 500만 원을 구할 길이 없어서요. 결국 딜러는 차를 다시 주차장에 박아두고 또다시 고리 이자를 무는 무한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이 틈을 타 금융사들은 비가 오자 우산을 뺏어버렸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연장하고 싶으면 원금의 20%를 갚으라고 압박하거든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일부 딜러들은 고객이 맡긴 차를 몰래 훔쳐 팔거나 매매 대금을 들고 필리핀으로 도망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중고차 사기 피해 신고가 2,300건이 넘었습니다. 피해액만 300억 원이 넘어요. 이건 경찰청 공식 통계입니다. 진짜 숫자예요. 지금 매매단지의 이 스산한 고요함 뒤에는 이런 아비규환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고차 매매 상사는 본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차를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라 딜러들이 앉아있을 자리를 제공하는 책상 임대업으로 변질됐어요. 상사 대표는 딜러들에게 매달 자리세 받아서 건물 월세 내고요. 딜러들은 차를 못 팔아도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나가봐야 갈 데도 없고 그동안 쌓은 인맥이라도 유지하려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니까요. 실제로 7년차 베테랑 딜러분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보니까 10,000명 중 1명만 버티고 있다고 절규하시더라고요. 한 매매단지에 딜러가 100명 있었는데 지금은 10명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 90명은 다 어디 갔을까요? 신용 불량자가 됐거나 배달라이더 같은 다른 업종으로 전직했거나 최악의 경우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장 판도가 바뀌면서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통적인 딜러분들은 지금 위아래로 찍어 눌리는 샌드위치 신세예요. 위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거대 대기업이 인증 중고차라는 간판을 달고 시장에 들어왔죠. 돈 더 주더라도 속 편하게 대기업 차 산다. 오랫동안 허위 매물과 사기에 지친 소비자들이 대기업으로 쏠리면서 상패. 좋은 A급 매물은 대기업이 싹쓸이해 갑니다. 현대기아 인증 중고차는 출범 1년 만에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대기업은 뭐가 다를까요? 일단 자본력이 다릅니다. 현대차는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중고차 매입부터 정비 판매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췄어요. 매입한 차를 전문 정비소에서
300개 항목에 걸쳐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서스펜션 전부 다 뜯어서 봐요.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1년 보증까지 쿨하게 붙여줍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만 원 더 줘도 이게 낫죠. 영세 딜러한테 속아서 400만 원 날리는 것보다 대기업한테 100만 원 더 주고 안심하고 사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요. 아래선 어때요? 당근마켓 헤이딜러 같은 플랫폼 직거래가 폭발했잖아요. 딜러 마진 줄 봐야 내가 직접 한다. 저렴한 차들은 직거래로 다 빠집니다. 당근마켓 자동차 거래량은 2024년에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플랫폼이 너무나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당근마켓에서 차 팔면 거래 내역이 다 공개돼요. 이전 주인이 누군지, 사고 이력은 없는지, 주행거리는 얼마인지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일부 영세 딜러들은 주행거리, 조작사고 이력 숨기기 이런 거 일상이었거든요. 소비자들이 이제 그 꼼수를 다 알아버린 겁니다. 결국 전통적인 매매 단지에는 대기업 기준에는 못 미치고 직거래로 팔기에는 애매한 B급, C급 매물만 남아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중간 상인이 설 자리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자,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거래량이 100만 대나 줄었는데 왜 폐차장은 조용할까요? 사라진 그 많은 차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미스터리의 답은 의외의 곳, 중앙아시아의 작은 나라 키르기스스탄에 있습니다.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는데요. 현대 팰리세이드, 소렌토, 스포티지 같은 SUV들이 신차보다 1,000만 원 넘게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국내 시장은 망했다는데 왜 이 차들만 비쌀까요? 원인은 바로 수출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로 러시아로 가는 자동차 수출길이 꽉 막혔잖아요. 현대차도 러시아 공장에서 철수했고요. 하지만 러시아 부호들은 여전히 현대 기아차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낸 개구멍이 바로 키르기스스탄입니다. 인구 700만 명도 안 되는 이 나라가 한국 중고차 수입 1, 2위를 다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된 한국 중고차가 무려 7만 대를 넘어섰어요. 이 차들이 다 거기서 쓸까요? 아니죠.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러시아로 들어가는 우회 수출입니다. 러시아에서 주행거리 짧은 한국산 팰리세이드는 우리 돈 1억 원이 넘게 거래됩니다. 한국에서 6천만 원이면 사는 차가 국경만 넘으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수출업자들이 국내 매물을 웃돈 주고 싹쓸이해 가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팰리세이드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의 95%까지 올랐어요. 3년 된 중고차가 신차랑 5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 거죠. 심지어 아반떼 같은 국민차도 그냥 비싸요. 해외에서 인기가 너무 좋아서요. 아반떼는 동남아시아로 많이 나갑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에서 한국산 중고차는 프리미엄이거든요. 일본 차보다 싸면서도 품질은 비슷하니까 인기가 많아요. 베트남에서 아반떼 3년 된 중고차가 우리 돈으로 2,500만 원에 팔립니다. 한국에서는 1,000만 원이면 사는데 말이죠. 결과적으로 국내 매매 단지에는 수출도 안 되고 외기업도 안 가져가는 비인기 악성 재고들만 남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쓸만한 차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엔 찌꺼기만 남은 셈이죠. 그렇다면 지금 차가 필요한 소비자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의 베테랑 딜러분들은 아주 솔직하고 충격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고객님, 현대 기아차 인기 모델은 차라리 신차를 사세요. 투싼 스포티지, 산타페 이런 차들은 지금 수출 때문에 거품이 너무 많이 꼈어요. 중고차가 중고차 가격이어야 하는데 신차와 맞먹거나 더 비싸니까요. 신차를 사면 AS 기간이라도 남지. 비싼 돈 주고 보증 끝난 중고차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실제로 투싼 신차 출고가가 3,500만 원인데 2년 된 중고차가 3,200만 원에 팔립니다. 고작 3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럼 당연히 신차 사는 게 맞죠. 신차는 5년 무상 보증이 빵빵하게 붙어 있잖아요. 반면 중고차는 보증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나 아예 없습니다. 타다가 고장 나면 내 돈 들여서 고쳐야 해요. 엔진 하나만 고장 나도 300만 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그 위험 비용까지 생각하면 신차가 훨씬 싼 겁니다. 반대로 이 거품이 언제 꺼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중고차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건 오로지 러시아 특수 때문이거든요. 만약 국제 정세가 변해서 러시아 제재가 더 강화되거나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길 막힌 차들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공급이 폭탄처럼 터지는 거죠. 그때가 되면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관망하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계부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겁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차량 할부금이 월 소득의 10%에서 15%를 넘지 말라고 입을 모아 조언하거든요. 하지만 주변을 보세요. 많은 분이 월 소득의 30%, 심지어 50%를 차에 쏟아붓고 계세요. 월급 300만 원 받는데 150만 원을 차에 쓰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5천만 원짜리 차를 7% 금리로 60개월 할부하면 이자만 940만 원입니다. 거의 1,000만 원 돈을 허공에 뿌리는 거예요. 차값은 반토막 나는데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5천만 원짜리 신차를 무리해서 사면 5년 뒤 손실액은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차값 떨어진 거랑 이자 낸 거 합치면 차 한 대 값이 그냥 사라지는 셈이죠. 하지만 2천만 원짜리 적당한 중고차를 사서 아낀 돈으로 투자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5년 뒤 자산 격차는 1억 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5천만 원짜리 신차를 샀을 때 5년 뒤 차 가격은 2,5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할부이자 940만 원 냈으니까 총 손실은 3,440만 원이에요. 반면에 2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현금으로 샀을 때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5년 뒤 차 가격은 1,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5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사라진 돈은 1,000만 원이죠. 앞서 말씀드린 신차 구매 손실액 3,440만 원과 비교하면 벌써 여기서만 2,440만 원을 아낀 겁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차 살 돈 5천만 원에서 중고차 사고 남은 돈 3천만 원이 있잖아요. 이 종잣돈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연 5% 수익률로 투자를 했다면 5년 뒤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복리 계산을 해보면 무려 3,8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이걸 다 합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신차를 산 경우와 중고차를 사고 투자를 한 경우 5년 뒤 여러분의 총 자산 차이는 무려 6,200만 원이나 벌어집니다. 사회초년생 연봉의 2배 가까운 돈이 차를 뭘 샀느냐에 따라 생기거나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 기회비용까지 더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그 격차는 거의 1억 원 가까이 납니다. 제발 기억해 주세요. 자동차는 절대로 자산이 아닙니다. 번호판을 달고 도로 위를 굴러가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여러분의 돈을 태워 없애는 거대한 소비재일 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360만 대 거래량의 신화.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며 30조 원이 오가던 그 화려했던 중고차 시장의 몰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져서 혹은 금리가 올라서 발생한 일시적인 불황이 아닙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폭리를 취해왔던 낡은 시장 구조가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를 잃은 시장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빚으로 쌓아올린 욕망의 탑이 외부 충격에 얼마나 위태롭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경제학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이제 속이는 중간 상인이 설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시세를 조회할 수 있고 차량의 나사 하나까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정보가 투명해진 세상에서 소비자는 딜러보다 더 똑똑해졌습니다. 여기에 막강한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과 편리함을 무기로 한 플랫폼, 그리고 글로벌 수출 시장이 이 판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거든요. 과거처럼 손님 눈탱이 쳐서 한탕하겠다는 방식으로는 이제 단 1원도 벌 수 없는 냉혹하고 투명한 실전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지금 주차장에 주인을 잃고 방치된 저 수많은 차들은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차가운 청구서이자 우리 시대 거품 경제의 묘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집단적인 최면에 걸려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불안감,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조급함, 바로 포모 증후군이 우리 눈을 가리고 이성을 마비시켰던 겁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영끌에서 산 아파트, 빚매서 산 자동차가 나의 자존감을 높여줄 거라 믿었지만 돌아온 건 감당할 수 없는 이자 폭탄과 신용불량이라는 낙인뿐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비관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이 잔혹한 구조조정의 시간은 역설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거대한 정화작용이기도 합니다. 거품이 빠진 자리에는 다시 건강한 새싹이 돋아나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거칠보다는 매실을, 화려함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진짜 부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빚을 내서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산을 쌓고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자동차는 나의 부를 과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이동수단일 뿐이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2025년 경제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냉철한 이성으로 가치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신다면 다가올 봄날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험난한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숫자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고 겉으로 보이는 현상, 이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전해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중고차 시장의 몰락과 그 속에 숨겨진 경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무리해서 차를 바꾸려고 고민 중인 지인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소중한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남배보다 한 발 앞서 경제의 흐름을 읽고 현명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거짓 없는 진실을 쫓는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